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영현. 열차가 역사를 벗어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금세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한 차례 내렸던 눈이 채 녹지 않아 집과 야산의 음지에는 아직도 잔설이 버짐처럼 하얗게 남아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대신에 넓은 들과 야산과 강이 나타났다. 열차가 도시를 벗어나면 날수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생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차츰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자기가 왜 그곳 태백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유에는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곳 산속 수도원에 있는 모 원장 신부가 새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 한쪽 벽에다 벽화를 좀 그려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재섭이 직접 그 부탁을 들은 것이 아니었고 친구인 박명호가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 재섭이 자네가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고 미루었던 것이다. 무보수의 순전한 노력 봉사일 거라는 단서와 함께 미술대학 시절 박명호는 재섭의 단짝이었다. 두 사람은 캠퍼스를 들고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 그러므로 재섭은 박명호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박명호는 빈민신문에 익명으로 만화도 그렸고 후배들과 함께 시위 집회 장소에 걸리는 대형 걸개 그림을 만들기도 했다. 재섭은 그를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박명호의 제안을 약간의 주저 끝에 선뜻 받아들인 것은 요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러한 현실로부터 탈출해보고 싶은 강한 욕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일만 놓고 볼 땐 돈도 되지 않을 게 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성취도도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름 없는 수도원의 시멘트 벽에 그리는 그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 수도원이 있는 태백은 멀기도 했거니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어떤 일이나 그 일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는 필연성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재섭은 최근 들어 자신이 더없이 황폐해지고 지쳐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2년 전 4살박이 딸 승희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부터 약간씩 발작 증세를 보이던 아내는 얼마 전에 결국 그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다. 그때 그는 박명호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기획 전시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내 화실에만 붙어 있었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일에만 열중했다. 친구들은 그가 자신의 상심을 달래기 위해 그렇게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섭은 그렇게 일에 열중하는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계산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의 가출에 관해서였다. 그는 아내가
언젠가는 가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럴 뿐 아니라 마음 한쪽 은밀한 구석에서는 아내가 가출할 것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승희의 죽음은 곧 두 사람 사이의 죽음을 뜻했고 재섭에게나 아내에게나 현실의 삶에 대한 절망을 뜻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재섭은 자기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는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마치 가학적으로 서로를 파멸로 이끌고 가듯이 괴롭혔고 스스로 메말라 갔다. 그런 중에 재섭은 아내 몰래 가끔 화실에 놀러오는 영애라는 후배와 사귀었다. 그녀는 세련되고 예쁘긴 했지만 허영기가 많았고 또 경박스러웠다. 그러나 재섭은 속으로 그녀를 혐오하면서도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영애 역시 재섭의 그런 이중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서 약간의 동정심과 약간의 경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재섭과 같이 복잡한 인간이 싫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화살 같은 창백한 햇살, 귀엽던 승희와 아내의 모습.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인도 여행이었다. 그것은 마치 늪지대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본 신기루 같은 느낌이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인도가 떠올랐을까? 그 이유는 자신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마도 무언가 발가벗은 듯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더기처럼 자신의 삶에 걸쳐져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불투명하고 숨막히는 불안과 죄의식의 너울을 훌훌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가볍게 날아가 버리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언젠가 보았던 한 일본인이 쓴 인도 방랑이라는 책의 어떤 구절을 떠올렸다. 걸을 때마다 내가 보였다. 내가 배워온 세상의 허위가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았다. 둥우리를 짓고 사는 수많은 삶을 보았다. 그 뒤에 솟아오르는 거대한 비구름을. 세상은 좋았다. 대지와 바람은 황량했고 꽃과 꿀벌은 아름다웠다. 나는 걸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못났다. 그들은 고귀하면서 황량했다. 세상은 좋았다. 그곳이 꼭 인도가 아니라도 지구상의 어떤 알지 못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떠나가고 싶었다. 그리하여 자신과 만나보고 싶었다. 전시회는 그런대로 성황을 이루었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 쓰레기처럼 가득 차 있는 괴로운 짐은 벗어버릴 수가 없었다. 가출한 아내는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전시회가 끝나고 평가회를 가졌던 밤, 드디어 그동안 자신을 버텨주고 있었던 자제력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재섭은 엉망으로 취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려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 젖어서 종국에는 커다랗게 소처럼 울어대었다. 너무 자학하지 마.
명호는 부드럽지만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섭은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다. 다음 날 술이 깼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깊은 물밑에 앉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참담한 부끄러움이었다.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온통 빈 구멍이 뚫린 것처럼 황량한 바람이 스치며 지나갔다. 그때 박명호가 그에게 벽화를 부탁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친구인 재섭이 극도로 지쳐있다고 생각하고는 이 도시를 벗어나 깊은 산속에서 조금 쉴 수 있는 일거리로서 그 일을 배려해 준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일도 일이었지만 수도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전적인 경건함이 그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그러나 재섭은 자신이 태백의 수도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물론 영애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만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내가 다소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 역시 당분간 자신의 부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화실에 있는 전화의 자동 응답기에다 대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또박또박 녹음을 시켰다. 그는 지금 부재 중입니다. 그는 인도로 갔습니다.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었다. 깨어보니 열차는 막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다. 상간이라 낮이 짧은 탓인지 그 갈색의 풍경 위로 벌써 오후에 기운 없는 햇살이 낮은 각도로 넘어지고 있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자기에게 행복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승희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귀여운 승희.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이 하나 있었다. 오랜 친구였던 정민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자살을 했다. 지난 시절 민주화 운동에 온 몸을 바쳐 싸워왔던 정민의 죽음은 재섭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따뜻한 살붙이 승희의 죽음과 수많은 괴로운 질문을 남긴 친구 정민의 죽음은 재섭의 가슴으로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를 앗아가 버렸다. 사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 대신 흰 안개가 이 조그만 산간 도시를 포위라도 하듯이 자욱하게 몰려와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해보는 어둠이었다. 안개 속에서 가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재섭은 다시 배낭을 등에다 메고 운전수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리를 건너고 골짜기로 접어들자 어둠 속에서 물 흘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 물소리에 섞여 마치 저 깊은 심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고 맑은 공명을 가진 종소리가 댕댕 들려왔다. 울퉁불퉁한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어둠 속에서 커다란 성체처럼 서 있는 수도원이 나타났다. 나중에 알았지만 수도원은 산 비탈을 깎아서 층층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커다랗고 높은
성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더구나 밤이어서 더욱 그렇게 보였는지 몰랐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커먼 목저 건물의 처마 끝에는 백열등이 하나 달려 있었다. 게시판에는 이곳 생활에 있어 유의사항이나 시내로 가는 버스 시간표, 일가표, 공지사항 등이 붙어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뒤에 67명이 앉을 수 있는 낡은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앞에는 안경을 쓴 젊은 친구가 노트 위에 무언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소파에는 까만 투피스를 입은 30대 초반의 여자와 부부처럼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녀가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안경 쓴 친구가 여전히 자기 일을 계속하면서 별로 놀라는 빛이 없이 말했다. 그의 대수로워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이 수도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원장 신부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는데요? 예, 저는 도재섭이라 합니다. 원장 신부님의 부탁으로 벽화를 그리러.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선생님이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쩌나 신부님은 지금 출타 중이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무장님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김마리아라고 해요. 머리를 짧게 깎은 잠바 차림의 사내가 환히 드러나게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사내였다. 화가 선생님이시라고요?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박명호 씨가 일부러 전화를 하셨더군요. 저는 여기 사무장인 안창수입니다. 세례명은 베드로고요. 안녕하세요. 도재섭이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며칠간 서울병원에 가셨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저녁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왔습니다. 재섭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얼른 대답을 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라도 수고를 좀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그림을 그릴 건물이랑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에 대해서는 마리아 자매님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다만 여기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사는 그런 수도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위주가 되어 있는 공동생활의 형태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물론 환영이고요. 김마리아가 그에게로 몸을 돌리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앞으로 머무실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러 오셨습니다만 가능한 이곳의 일과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강제적인 것은 조금도 없지만 5시 반에 기상이고요. 6시에 조도가 있어요. 아침 기도지요. 그리고 7시 20분에 아침 식사가 있고 재섭은 그녀를 따라 맨 위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보니 2층으로 된 조잡한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조그만 방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 위층에는 큰 방이 2개 있었다. 그녀는 재섭을 2층에 있는 큰 방 중에 하나로 안내하였다. 이 방이에요. 손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럼 편히 쉬세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재섭은 천천히 여닫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10여 평의 넓은 공간에 뚝뚝 떨어져서 세 사람이 이불을 덮고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게 보였다. 난로에 불기가 없는지 방안도 한대처럼 썰렁했다. 그들 중 아무도 재섭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섭도 말없이 한쪽 구석에 놓인 두꺼운 요와 이불을 가져와 눈치로 그들처럼 깔아놓고는 배낭에서 칫솔과 수건을 꺼내들고 세면장으로 갔다. 물은 이빨이 시릴 정도로 찼다. 세면을 하고 돌아온 재섭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웠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의 일을 떠올렸다. 비록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아까 골짜기 입구에서 들었던 그 종소리가 다시 댕댕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재섭은 갑자기 자기 존재가 더없이 작고 초라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차에 시달렸기 때문에 재섭은 곧 깊은 잠 속에 빠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아직 창문에 물빛 어둠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었다. 어디선가 작은 참새들이 여러 마리 떼를 지어 제재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간밤에 내렸던 비는 어느샌가 그치고 날은 활짝 개어 있었다. 어젯밤에 보았던 사무장이 와서 마침 같은 상에 마주 앉았다. 이윽고 밥이 들어왔다. 보리가 반이나 섞인 밥이었다. 그리고 반찬은 된장국과 김치, 콩나물 무침 하나가 전부였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이번에는 사무장이 일어나서 어젯밤에 새로 오신 분을 한 명 소개하겠다고 했다. 화가 선생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땀 흘려 지어놓은 건물벽에 예쁜 단장을 해주실 분이시지요. 그러고는 재섭이더러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고 눈짓을 했다. 재섭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아침을 먹고 모두 뿔뿔이 작업을 하러 나가고 나자 사무장은 재섭과 대머리 소설가 그의 이름이 홍윤배라는 것은 아침을 먹으면서 알았다. 이 둘을 데리고 벽화를 그려야 할 건물로 데려갔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단조로운 2층 시멘트 건물이었다. 이 건물입니다. 조금 허술해 보이긴 하겠지만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지요. 사무장이 말했다. 이걸 지을 땐 신부님도 손수 들 것을 지셨어요.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지만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는 게 우리 신부님의 생각이시거든요. 신부님은 이 새 건물을 마지막 일로 남겨두시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애정을 쏟은 건물이지요.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재섭은 초조한 마음이 들어 간단한 벽화 작업으로만 알고 대충 무난하게 장식적인 그림 하나를 그려주면 되리라 하고 왔었는데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닌 듯 해서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거절을 하든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오든가 했어야 했는데 얼핏 그런 후회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은 채 사무장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갔다. 이 벽입니다. 재섭은 약간 뒤로 물러서 보았다. 다행히 그렇게 넓지는 않았다. 가로가 약 5m, 높이가 8m 되는 길쭉하게 생긴 한쪽 측면의 벽이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무장이 물었다. 글쎄요. 재섭은 속으로 가만히 계산해 보면서 말했다. 우선 구상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일부터가 문제였다. 그것만 잘 되면 색칠을 하는 일은 어느 정도 기계적인 일이었다. 겨울이라 낮이 짧아서요. 게다가 날씨가 불규칙해서 그렇겠군요. 어쨌든 수고 좀 해주세요. 사무장이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예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재섭은 그 후 며칠 동안 거의 날마다 마른 풀들이 바람에 서거기는 뒷산의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날이 며칠째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소재의 내용은 성경 중에 어떤 장면을 해도 무방할 것이었다. 비록 수도원에 갇혀있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재섭은 현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담아내보고 싶었던 것이다. 뒷산은 텅 비어 있었고 가끔 안개만 몰려다닐 뿐 무거운 정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외로움 속에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둘 사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꼭 누구의 탓만은 아닐지 몰랐다. 사랑에 기대어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일은 이 변덕 많은 인간 존재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지금쯤 어딘가에서 자기처럼 혼자 방황하고 있을 아내의 쓸쓸한 그림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다. 닷새째 되는 날 재섭은 드디어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가로는 5m 길이를 전부 이용했고 높이는 아랫부분 2m를 남겨두었다. 혹시 손이라도 타면 더럽혀질 염려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조형상 비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옅은 회색 계통의 색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이틀이 걸렸다. 밑그림을 다 그렸을 무렵 한 차례 눈이 내렸다. 골짜기를 온통 덮으며 내리는 눈 덕분에 작업은 일시 중단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골짜기는 한동안 흰 눈의 이불 밑에서 고요한 침묵에 잠겼고 밥을 짓고 방을 덮이느라 떼는 연기만 이 골짜기에 생명이 있다는 표시처럼 떠오르곤 했었다. 한없이 정결하고 경건한 풍경이었다. 그 위로 하루에 8번씩 맑고 투명한 종소리가 울렸다. 사흘째는 날이 활짝 개었다. 재섭은 다시 작업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밑그림에 따라 먼저 하늘과 광야의 바탕색을 칠했다. 재섭은 조금씩 그 일에 미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재섭의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주었다. 그들 역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결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낮에 보면 그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밤의 어둠 속으로 접어들면 그들 중 누군가는 상처받은 영혼이 터져나오듯 처절한 음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골짜기의 어둠 속 여기저기서 밤마다 누군가가 울부짖는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누가 간밤에 그렇게 처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모두 조용하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맑은 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매우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다. 아침을 먹고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여 점심때까지 열중을 한 다음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의 휴식 후 다시 저녁해가 떨어질 무렵까지 계속되는 그런 일이었다. 변화없는 단조로운 날들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그런 중에도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날씨와 제섭이 그리는 벽화였다. 제섭이 여기에 온 지도 어느새 보름이 흘러가 버렸다. 그 사이에 날씨도 많이 풀려 골짜기의 얼음과 눈도 거짓 녹아내렸고 아직 차가운 바람결에선 성급한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언뜻 봄 기운 같은 게 느껴졌다. 그동안 벽화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멀리서 보아도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바야흐로 새벽이 트여오는 검은 하늘과 짙은 그림자에 쌓인 황토빛 광야는 흰 벽의 바탕과 어울려 멀리서 보면 눈에 잘 띄면서도 거슬리지 않도록 훌륭하게 처리가 되어 있었다. 남은 것은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의 형상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의 얼굴 부분도 대충 윤곽이 잡혀 있긴 했지만 그 얼굴에 잠긴 표정을 그려넣자면 좀 더 세밀한 붓질이 가야 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자 사무장을 비롯한 수도원의 식구들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의 그림을 보러 찾아오곤 했었다. 제섭 형제, 정말 수고가 많으시군요. 사무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신부님에게서 소식이 왔었어요. 글피에는 돌아오시겠다고 제섭 형제님의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빨리 보고 싶다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마지막 손질을 남겨두고 제섭은 하루를 쉬었다. 그날은 아침을 먹고 나서 오랜만에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다. 제섭은 수도원과 그림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골짜기에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느꼈던 황량함은 이제 어느 정도 가셨지만 어쩐지 가슴의 한 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 서두르면 꼭 하루분의 일이 남아있는 셈이었다. 기나긴 밤을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와 외로움에 떨다가 이제 막 밝아오는 여명 속으로 새벽 이슬에 젖은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젊은 예수의 형상, 그것을 완성해야만 했다. 그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무엇을 꿈꾸었을까? 그리고 육신의 조국인 식민지 유대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죽음으로써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 만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구원일까?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제섭은 점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산속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의문에 시달리다가 아무런 해답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후 늦게야 산에서 내려왔다. 그날 밤의 일이었다. 멀리서 무언가 소란을 떠는 소리가 들려와서 제섭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다.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비명 소리 같기도 했다. 창문을 보니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잘못 들은 걸까? 그럴 것이다. 이런 수도원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잠이 들려 하는데 누군가 방으로 들어와서 제섭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제섭 형제님, 제섭 형제님. 제섭은 그제야 일어난 사람처럼 부수수 상체를 들면서 짐짓 게으른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세요? 큰일 났어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글쎄, 윤배 형제가 제섭 형제가 그린 그림 위에다. 사방은 아직 두터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을 몰아내듯이 군데군데 환한 외등이 켜져 있었다. 자기가 마무리를 하겠다고 붓을 들고 제섭은 순간 마치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제섭은 그제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희미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홍윤배,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제섭은 걸음을 빨리 하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해 보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가닥도 잡을 수가 없었다. 사무장님이 고함을 지르며 얼른 작업대 위로 달려 올라가서 말렸는데 그 와중에 윤배 형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지 뭡니까? 머리를 다쳤어요. 벽화가 그려진 벽 아래에 사람들이 대여섯 명 서서 웅성거리고 있는 게 보였다. 대머리 소설가 홍윤배는 이마를 다쳤는지 얼굴이 온통 피에 젖어 있었다. 그때 홍윤배가 슬며시 눈을 떴다. 제섭의 얼굴을 발견한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알아. 그는 힘들게 입을 뗐다. 당신 속에도 신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신을 그릴 수가 없지. 저 그림은 가짜야. 가짜라고. 그는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그림 속에는 인간들의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하지. 난 알아. 저건 바로 당신의 자화상일 뿐이야. 신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 알겠어? 백열등이 하나 켜져 있긴 했지만 그림자가 져 있어. 그가 어떤 곳에 손을 댔는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예수의 얼굴과 후광 부분이었다. 제섭은 처음에 후광을 그려놓지 않았었는데 그곳에 그는 밝은 노란색으로 둥그렇고 큰 후광을 그려넣어 놓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기 짝이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비록 거칠고 다소 유치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윤곽이 드러나 있는 그림이었다. 특히 그가 정성을 다한 듯이 보이는 예수의 눈 부분은
크고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다. 그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눈은 이제 막 새벽이 터오르는 지평선을 향해 쏘아보고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고뇌와 절망에 쌓인 그런 어둠의 눈이 아니라 무겁고도 깊은 밤을 정복하고 나온 승리자의 벅참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눈이었던 것이다. 제섭은 그 앞에서 잠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느새 멀리 동력 산등성이 위로 희미하게 여명이 트여오는 것이 보였다. 공기 속에는 수많은 흰색 입자 같은 것들이 흩어져서 사물의 윤곽을 부드럽게 드러내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 갇혀서 하나로 보였던 것들이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벽은 벽대로 제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 제섭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업대 위로 올라갔다. 그날 제섭은 하루 종일 식사도 잊어버린 채 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벽화에 매달려 있었다. 오후 늦게가 되자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는 홍윤배가 그린 그림을 말끔히 지어내고 그 위에 다시 자기 그림을 입혔다. 제섭은 대머리 소설가 홍윤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의 눈빛이 멀리 지평선 쪽을 바라보고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영원히 밝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지난밤의 처절한 외로움과도, 그리고 장차 닥쳐올 수많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도 당당히 맞서 싸우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후광에 대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처음 생각대로 지워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처음부터 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아들 예수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더구나 광야의 예수는 어디까지나 불가해한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은 산 그림자가 깔릴 무렵 제섭은 드디어 그림 그리기를 모두 마쳤다. 저녁이 되자 골짜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이제 막 산을 넘어가는 저녁 노을이 벽화 위에 길게 걸려서 황금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탄과 찬미를 드렸다. 제섭은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작업대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제섭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아득한 상태가 되어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제섭은 온 몸이 땅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느낌 속에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섭이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다다미 방이 아니라 따뜻한 온돌 방이었다. 낡은 나무 책상 외에는 아무 가구도 없는 그 방은 작고 어두웠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형광등이 켜져 있는 벽에는
뿔로 새긴 성모 마리아의 상이 하나 걸려 있었고 책상 위 책꽂이에는 꽃이 유리 화병에 꽂혀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하게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댕댕 거리는 맑은 종소리도 들렸다. 이 골짜기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종소리였다. 한없이 낮은 숨결로 누워있는 제섭의 머릿속으로 지난날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 속에서 처음 제천행 열차를 탔던 기억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떠올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을씨년한 겨울 풍경 속으로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에 오버랩되어 비치던 지치고 메마른 30대 말의 사내, 바로 도재섭 자신이었다. 승희의 죽음과 아내의 가출,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으로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떠올랐다 쓰러졌다. 그리고 긴 여행의 끝 무렵 어둠 속에서 안개비에 젖어있는 수도원이 나타났다. 벽화는 실패하였다. 그곳에는 그 어떤 절대적인 모습도 없었다. 궁핍과 불의에 고통하는 인간을 위한 분노도 없었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고뇌도 없었다. 누가 뭐라 해도 제섭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제섭은 패배감과 자괴감으로 가슴이 아프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대머리 소설가 홍윤배의 말이 맞았다. 그것은 바로 제섭 자신의 자화상일 뿐이었다. 초라하고 메마른 인간 도제섭의 그때였다. 누군가 가볍게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편지가 왔어요. 아까 낮에 전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열중이어서. 제섭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가 어떻게 알고 제섭은 편지를 받아들고 먼저 발신인 쪽을 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더욱 얼떨떨한 표정으로 변했다. 거기에는 박미경, 바로 자기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나가고 나자 제섭은 천천히 봉투의 한쪽을 찢어내고 긴장된 표정으로 편지를 꺼내었다. 가슴이 조금 뛰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낯익은 글씨였다. 제섭은 단숨에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제섭씨, 화실로 전화를 했더니 인도로 가셨더군요. 인도라니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호씨가 그곳을 알려주지 뭡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었단 말은 하지 말아달라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인도로 간 줄 알았을 거예요. 제섭씨, 말없이 집을 나간 거 미안해요. 우리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휴가 나와서 나랑 함께 북한강에 갔던 거. 그땐 달맞이 꽃이 참 흐드러졌었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함께 추억할 무엇이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려운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또한 두렵지만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요? 저도 이젠 방황을 마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아기도 갖고 싶고요. 이젠 승희도 우리들 속에서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인도에서 돌아오면 전화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당신의 아내가. 단숨에 편지를 다 읽은 재섭은 다시 음미하듯이 이번에는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았다. 그 순간 왠지 콧등이 찡하게 울리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재섭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러자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굴러 떨어졌다. 다음 날 재섭은 아침 일찍 배낭을 꾸렸다. 아침을 먹고 재섭은 뒷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사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동안 정들었던 골짜기가 한눈에 다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계곡의 모퉁이에 서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의 한쪽 벽에는 그가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는 표시처럼 막 완성된 벽화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풍경과 얼굴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어떤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영원한 슬픔인지도 몰랐다. 태백에 가면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